레오폴드 미술관은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입니다. 주로 19세기와 20세기 오스트리아 예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에곤 실레, 구스타프 크림트, 오스카 코코슈카 등의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레오폴드 미술관은 에곤 실레의 작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 중 하나입니다. 실레의 대표적인 그림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아이템과 서신, 드로잉 등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스타프 클림트의 중요 작품들과 함께 오스카 코코슈카와 같은 다른 현대 예술가들의 작품도 많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4층인데요. 4층에는 클림트, 3층에는 에곤 실레의 작품이 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3층에 에곤 실레 전시실부터 관람하겠습니다. 가로 세로 181cm의 대형 그림인 허미츠 은둔자라는 제목의 이 그림은 갈색과 검은색 음영의 옷을 입은 거의 실물 크기의 두 남자를 보여줍니다. 두 남자가 하나의 옷으로 합쳐져 있습니다. 왼쪽 인물은 실레 자신을 묘사한 것이라고 하고요.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은 명확하게 식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실레 자신의 초상화일까요? 아니면 그의 멘토인 구스타프 클림트의 초상일까요? 아니면 실레가 어렸을 때 사망한 그의 아버지 아돌프의 초상화일까요? 이 답이 없는 질문은 이 이중 초상화에 대한 많은 다른 해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그림은 1910년에 그린 죽은 엄마라는 작품인데요. 아주 작은 소품입니다. 에곤 실레의 작품들을 보면 의외였던 것은 모성애를 주제로 그린 그림이 많다는 겁니다. 이 그림도 좀 충격적인데요. 엄마의 모습은 이미 생명이 다른 듯 회색빛으로 칠해져 있고 작은 아이만 따뜻하고 밝은 컬러로 그려져 있습니다. 생명이 다해가면서도 아이를 꼭 껴안은 엄마의 모습이 아주 인상 깊은데요. 1918년에 스페인 독감으로 아이를 임신한 채 죽은 아내의 죽음을 예견이나 했던 걸까요? 이 그림은 아릿한 비애가 서려져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실레는 이중 자화상 표현을 좋아했는데요. 1911년에 그린 이 정사각형 그림은 self-seer, 한국말로 하면 자기 시각자라고 번역이 되나요? 죽음과 인간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붉은 색조의 앞에 실레는 눈을 부릅뜨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고 연갈색의 뒤쪽 실레는 공허한 시선으로 뒤에서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대조적인 이중 자화상은 분리되어 있는 듯한 두 개의 손을 통해서 내면의 갈등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림은 실레의 이중적인 정체성과 고독과 불안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도 근본 한국 전시에 올 예정으로 아주 기대가 됩니다. 1912년 에곤 실레는 연인이자 뮤지였던 왈리 노이즐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가볍게 숙인 머리, 그리고 딸기색 금발머리, 그리고 보는 사람의 눈을 직접 바라보는 듯한 크고 빛나는 파란 눈으로 왈리를 묘사했습니다. 앞에 소개드린 꽈리가 있는 자화상의 대응으로 구상된 이 작은 초상화는 그의 동반자인 왈리 노이즐만의 독특한 개성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친밀감과 부드러움을 드러내는 이 초상화는 둘의 긴밀한 유대감과 더불어 노이즐에 대한 에곤의 깊은 감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12년에 그린 실레의 자화상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입니다. 차이니스 랜턴 프렌트는 우리말로 하면 꽈리란 뜻인데요. 작가는 머리를 과감하게 잘라야 할 정도로 자신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클로즈업해서 그렸습니다. 머리는 옆으로 돌리고
시선은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마주칩니다. 네, 불규정한 어깨 높이를 통해 강화된 역동성은 보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여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힐레의 시선은 이상하고 심지어 약간은 의문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는 화면의 선명함과 세밀한 뉘앙스의 색상 선택을 통해 섬세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이 섬세함은 꽈리의 윤곽이 흰색 영역을 날카롭게 자르면서 화면의 배경으로 전달이 됩니다. 꽈리를 사용한 자화상은 의심할 여지 없이 초상화의 특이한 비대칭 구조를 설명하는 다음에 설명드릴 윌리 노이즐의 대응작품으로 여겨집니다. 이 작품은 2024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3월 3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되는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에 전시될 에곤 실레의 대표작입니다. 이 작품은 1917년에 제작한 누워있는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물결 모양의 흰색 시트 위에 긴 갈색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알몸의 여성이 누워 있습니다. 그녀의 조화로우면서도 우울한 얼굴 특징은 실레가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그린 가장 아름다운 얼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부정한 팔과 다리는 성적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실레가 생애 마지막에 겪은 회화적 진화를 상징하는 미적이고 균형 잡힌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랑 바탕색과 옅은 살색의 색감이 정말 멋진 작품인데요. 자세가 좀 상당히 노골적이긴 합니다. 이 작품의 사이즈도 상당합니다. 가로 171cm니까 거의 사람 키 정도 되죠. 이 작품의 모델은 그의 부인 에디스 함스였다고 합니다. 1912년에 그린 추기경과 수녀, 또 다른 명칭으로 애무라고 부릅니다. 욕망을 인내해야 하는 추기경은 수녀를 대상으로 강렬한 성욕을 분출하고 있습니다. 옷감마저도 그를 닮은 듯 온통 새빨갛습니다. 수녀의 시선은 우리를 향해 있는데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 담겨있는 눈빛입니다. 발각될까 불안한 마음, 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모두가 담긴 듯한 그런 시선입니다. 이 그림은 당연히 종교계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 그림입니다. 라는 제목을 붙인 그림 이 변형은 1915년 상반기에 그려진 것입니다. 2m가 넘는 대형 캔버스에 그린 이 이중 자화상에서 우리는 짧은 수도복을 입은 예술가 자신을 만나게 되는데 실내의 초기 자화상에서 익숙한 모티브를 이어갑니다. 그 인물은 다채로운 꽃과 풀뭉치로 상징되는 풍경의 평평한 배경 앞에 위치하고 그림의 위쪽 가장자리 바로 아래에는 지평선이 있습니다. 아래 인물은 여전히 발로 땅을 짚고 있고 과시적으로 눈을 뜬 채 우리를 보고 있는 듯하고 반면 윗부분의 인물은 세상과의 모든 문제와의 접촉을 끊고 죽음에 이른 것 같이 보입니다. 붉은 눈꺼풀이 굴절된 눈 위로 펼쳐지고 움푹 들어간 얼굴과 서로 힘없이 스치는 손가락 끝은 이별과 죽음을 말해줍니다. 이 그림으로 슈엘레는 가장 수수께끼 같고 모호한 자기 연출 중 하나를 달성했습니다. 이때는 에리스와 결혼하고 군에 입대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작품 눈먼 어머니는 슈릴레의 강렬하고 표현력 있는 스타일의 특징으로 대담한 윤곽과 고조된 감정적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작품에서 중심 인물인 어머니는
인체에 대한 모습이 왜곡되어 있으며 괴로움이나 절망감이 쌓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양식화된 몸, 큰 눈, 입을 벌린 채 묘사되어 조용한 비명이나 깊은 감정의 폭발을 암시합니다. 그녀의 자세와 얼굴 표현은 아마도 그녀가 팔에 품은 더 작은 인물인 아이에 대한 보호 본능을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디트 함스는 실레이 스튜디오 건너편에 살았습니다. 1913년 당시 실레는 왈리 노이즐과 사귀고 있었는데요. 실레와 이웃 에디트 함스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으며 1915년 6월 군에 입대하기 직전 실러는 마침내 부르주아적 배경을 가진 에디트 함스와 결혼했습니다. 같은 해의 이 그림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강렬한 대비가 있는 줄무늬 드레스를 입고 머리카락 색깔과 비슷한 조끼를 입고 주저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디트 함스는 그 후 남편을 위해 반복적으로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3년 남짓 지속이 되었는데요. 에디트 실레는 1918년 10월 28일 임신 6개월에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했습니다. 실레도 이 독감으로 3일 뒤 사망을 했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벌거벗은 나무가 하늘의 회색면으로 뻗어져 있습니다. 하얗게 칠해진 줄기가 배경과 어우러져 거의 추상적인 선처럼 그림 평면을 가로지르며 자라고 있습니다. 그림 아래쪽 먼 지평선의 언덕도 똑같이 양식화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풍경 묘사에서 초상화와 자화상과 맞먹는 강렬한 표현을 합니다. 자연에 인간의 모양과 감정을 새긴 의인화에 든 표현입니다. 이 그림은 진짜 풍경이 아니고 오히려 벌거벗고 고립된 나무는 노출되고 외로움을 느낀다는 느낌과 생존 의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무와 같이 실내의 늦가을의 작은 나무는 희미한 배경에 잎이 없는 외로운 나무를 묘사합니다. 복잡한 가지와 뿌리는 취약함과 삭막함을 전달하며 계절의 본질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주황색 드레스를 입은 무릎을 꿇은 여성은 실내의 여동생 거트루드를 모델로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다리와 발의 위치 때문에 그림 평면에 사실상 끼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위로 우뚝 솟은 것은 묘사된 사람의 몸으로 거의 결정질에 가까운 개별적인 색상 평면으로 조립되어 있으며 머리와 한 손을 제하고는 전부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휘감긴 몸은 극도로 긴장돼 보입니다. 연필 선이 아무런 모티브 없이 추가되어 치맛자락에서 손까지 휘어져 강조되는 인상입니다. 빛나는 주황색, 빨간색은 파란색과 초록색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팩트해 보이며 전체적인 긴장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화가가 극도로 뒤틀린 자세로 작사가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의 머리는 부자연스럽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부분적으로 흰색의 후광과 같은 공간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의 눈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치켜뜬 눈썹 아래에서 옆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배경과 시각적으로 섞이는 짧은 재킷을 제외하고는 그는 알몸이고 창백합니다. 해부학적으로 잘못된 위치에 배치되었지만 힙 구성을 손쪽으로 향하게 하는 그의 음경과 배꼽만이
빛나는 빨간색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형사각형 그림을 자주 그린 힐레는 캔버스를 날카롭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육체로 채워 주제의 위기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니아 출신이라는 사실 외에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는 무용수 모아 만두는 힐레의 그림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힐레는 많은 모델과 달리 인물 옆에 대문자로 모아라는 명칭을 붙여 이름을 밝힌 무용수의 초상화 시리즈를 그렸습니다. 구성과 색상 면에서 이러한 초상화 중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그레스의 몸은 그림 공간의 거의 전체 높이에 걸쳐 확장됩니다. 억눌려 있던 문자 그대로 베일에 쌓인 몸의 표정이 마침내 피사체의 눈을 통해 온 힘을 다해 폭발합니다. 갈색, 파란색 음영, 긴 속눈썹, 지나치게 무거운 눈꺼풀 아래에서 애절하게 반짝이는 거의 공허하고 크고 새까만 눈을 그녀의 신체적 외모의 중심적인 측면으로 묘사했습니다. 1910년부터 슐레는 어머니와 아이의 모티브를 반복적으로 탐구하여 가장 표현력이 풍부하고 술깨기 같은 그림 창작물 중 일부를 계속 그려냈습니다. 이 그림은 두 머리는 연속된 흰색 칼라로 하나의 개체로 융합되었으며 찔로 그려진 불특정한 어두운 배경 앞에 두 피사체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시선을 낮추고 절제된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동안 아이는 밝고 크게 뜬 눈으로 그림 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래의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손은 이러한 상반된 역동성을 제스처 수준에서 계속합니다. 슐레는 비료파음적인 모자 관계를 묘사하는데 이는 상반된 감정과 갇힌다는 관념이 특징입니다. 두 아이를 둔 앉아있는 어머니. 이 작품은 눈먼 어머니가 나온 지 1년 후에 그려졌습니다. 그녀의 맨 얼굴과 발을 제외하고 몸은 녹색 직물로 완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색 배경의 갈색, 노란색 배경과 균형을 이루며 동시에 불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둥근 눈구멍과 검은색 선으로 표현된 입은 해골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에 누워 잠자는 아이는 부분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채색으로 인해 어머니의 부재와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표현을 반영합니다. 슐레저는 의도적으로 피에타의 고전적인 구성 방식을 선택했는데 어머니 왼쪽에 있는 아이만이 깨어있고 똑바로 서 있고 이상하게 공중에 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색 줄무늬 옷을 입은 아이는 이 암울한 삼각형의 순진하고 희망적인 측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 사랑, 보호적인 친밀감, 부드러운 보살핌에 뿌리를 둔 관계가 단절되는 현실에 불안한 어머니와 자식 묘사라는 슐레의 전통적인 표현 양식에 기반합니다. 모성의 상실, 슐레의 주된 주제였죠. 슐레가 직접 제목을 정하지 않은 이 그림, 애도하는 여인은 우울하면서도 투쟁적인 표정으로 그림 밖을 응시하는 한 여인을 보여줍니다. 머리는 어두운 톤으로 가려져 있고 윤곽과 대조되는 창백한 안색은 거의 해골과 같은 인상입니다. 그 뒤로는 두 번째 인물의 일부 프로필이 튀어나와 있는데 그 색상은 배경의 붉은 색조와 거의 어우러지고 입을 삐쭉 내밀고 눈썹을 치켜 올린 생김새는 슐레가 자신의 얼굴을 그린 방식과 동일합니다. 붉은 머리카락은 당시 그의 연인이었던 월리 노이젤의 특징입니다. 선은 상호 교환 가능해지고 그 형태는 모호해집니다. 슐레는 초상화 자화상에서 정체성을 투사와 관습, 그리고 이러한 규범에 대한 의문에 의해 형성된 불안정한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그의 초상화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자아를 찾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내는 모호한 윤곽선과 눈을 감은 채 엄격한 옆모습으로 묘사된 인물의 정체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모티브 왼쪽에 안톤 페슈카라고 적었습니다. 실내는 비엔나 미술 아카데미에서 공부하는 동안 안톤 페슈카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다른 여러 예술가들과 함께 1909년 아카데미를 떠났고 결국 예술가 협회인 뉴 쿤스트 그룹회를 결성했습니다. 1914년 페슈카는 슐레의 여동생 거트루데와 결혼했지만 예술가로서 그의 재능은 처남의 성공에는 결코 미치지 못했습니다. 슐레 어머니의 출생지인 크루마우, 현재 체스키 크루노프입니다. 거기에 버스 운전사의 딸인 모델 폴디 로진스키가 무릎에 손을 얹고 앉아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자세와 불안한 표정은 슐레가 깊이 존경했던 에드바르트 뭉크의 사춘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그림은 드레스의 패턴 원단을 섬세하게 다룬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 이는 슐레를 그의 스승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모피 코트를 입은 슐레 어머니의 초상입니다. 마리 슐레는 체스키 크룸루프, 과거에는 크루마우였죠. 출신으로 부유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1879년에 그녀는 아돌프 슐레와 결혼을 해서 4명의 자녀를 두었고 에곤 슐레는 그들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1906년에 불과 16세의 나이로 비엔나 미술 아카데미 학생으로 등록한 슐레는 이 초기 초상화에서 과부가 된 어머니의 옆모습을 묘사했습니다. 마리 슐레의 시선은 초상화에 특별한 생동감을 줍니다. 그녀는 눈꼬리로 그녀를 그리는 아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긴장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곤 실레가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한 후 그의 재산은 어머니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 초상화는 제작된 지 11년 만에 그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911년에 그린 이 그림 행렬은 실내의 가장 수수께끼 같은 작품 중 하나입니다. 면이 있고 양식화된 풍경에 얽힌 인물들이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정면에 묘사된 검은 머리의 인물이 그림의 오른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녀의 드레스는 길쭉한 삼각형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왼쪽에는 쇠약해진 얼굴과 감긴 눈을 가진 인물이 그녀를 향해 있고 맨 위에는 또 다른 인물의 해골 머리가 보이는데 그중 절반은 묘사에서 잘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해석은 세 인물을 삶의 세 단계와 연관시키는 것이지만 이 작품이 슐레의 가족 역사를 반영한다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일찍 죽은 아버지, 그 아래에는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눈을 감은 어머니가 있고 그 편은 세 개의 서명 위에 선 예술가 자신의 행렬의 일부로 서 있습니다. 슐레의 작품 중에서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작품입니다. 에곤 슐레의 이 작품 리빌레이션 계시는 풍부하고 흑빛이 도는 톤과 추상적인 인물로 수수께끼 같은 초인실적인 장면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주의 초상화는 신과 같은 이미지와 악마적인 이미지를 특징으로 하는 신화적이고 환상적인 요소를 불러일으킵니다. 어둡고 차분한 색상의 상호작용은 슐레의 독특한 스타일의 특징인 심오한 깊이와 신비를 만들어냅니다. 슐레 자신이 이 작품에 대해서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 나타나 있는데요. 특정 존재의 계시, 시인, 예술가, 현자 또는 영매일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그 신뢰의 내용을 볼 때 어떤 절대자에 대한 계시를 받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릎을 꿇은 신뢰 자신의 모습이 위대한 빛나는 모습과 합쳐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로 합니다. 저는 1913년에 그린 지는 해에서 우리가 지는 해를 슬퍼해야 하는 순간을 표현했습니다. 멀리서 여전히 따뜻함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림자 속의 윤곽은 이미 사라지고 있습니다. 작가는 자연의 아름다움보다는 끊임없이 오가는 자연의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우울한 분위기는 슐레의 풍경화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는 이 작품에 벌거벗은 나무나 햇살 없는 풍경과 같은 제목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태양은 그의 작품에서 반복되는 모티브이며 순환을 위한 암호 역할을 합니다. 계속 떠나지만 계속 돌아오는 생명의 순환, 모든 생명체의 유기적 연결성을 상징합니다. 이 과정을 강조함으로써 슐레는 그의 중심 주제 중 하나를 묘사에 통합했습니다. 그것은 존재와 소멸, 삶과 죽음입니다.